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열린 가운데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 도덕성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만 채택됐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15% 정도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입국자 격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은 오늘 새벽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해 백신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까지는 성인의 70%가 최소 1회 이상 접종받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시 한인 주류 상점에 침입해 둔기로 여성 업주들을 공격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전체 혐오 범죄는 감소한 반면에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은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경상도와 전라도, 충남, 해안 등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발효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그러나 안전하고 무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는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많았습니다. 논문 의혹, 부동산 의혹, 각종 의혹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당당한 후보자는 없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됐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질타와 함께 시작부터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정권 말기에 이 네임드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 격이 될 겁니다. 임 후보자는 출장에 함께 간 딸들 비용은 자비 처리했다며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적인 업무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을 올려 남편 실적을 도운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적을 부풀려갔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원생이 참여한 논문을 제외하면은 배우자가 부교수로 진급할 수 없었다. 남편 피에르 큐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논문 내조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민심에 위배되는 관사 재테크가 문제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특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이 요즘 정말 부동산 문제로 허탈해하는데 이익을 실현하셨어요. 4년 만에 2억 2천. 국민들께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송구스럽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영국산 도자기 밀수 의혹에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향후에 관세청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우선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정의당이 꼽는 부적격자, 이른바 데스노트에도 올라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500명대로 나왔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약 15%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새로운 통계도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일단 환자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1명입니다. 서울이 182명, 경기가 117명 등 국내 발생 확진자 중 61%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일주일 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97명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이고 나머지 75명은 국내 발생으로 인한 확진자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6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14.8%를 차지한다면서 2주 연속 두 자릿수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해 각 시도에 선별검사법을 도입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면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도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백신 부족 문제가 자주 불거졌는데 물량이 추가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화이자 백신이 43만 6천 회분이 오늘 새벽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물량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백신으로 오늘 오전 1시 3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인도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모두 243만 6천 회분인데요. 화이자 직계약 백신은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 회분이 들어옵니다. 오늘 공급분을 제외하면 다음 달까지 모두 456만 회 여분이 더 도입됩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 등의 접종에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방역당국이 정의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받고 2주일이 지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기준 접종 완료자는 약 6만여 명인데요.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4일간 능동 감시를 하면서 2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입국 시 격리 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 인구가 거의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셈이고 특히 성인들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70% 정도가 접종자가 될 거라고 미국 정부가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은 1억 4,530만 명. 성인 가운데 56.3%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접종 등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은 40%로 파악됩니다. 미국 내에선 현재 16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미 보건당국은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나는 대로 백신 접종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12세에서 15세까지의 임상시험을 완료한 화이자 백신에 한해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면서 사용 승인이 나면 즉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want American parents to know that if that announcement comes, we are ready to move immediately move to make about 20,000 pharmacy sites across the country ready to vaccinate those adolescents as soon as the FDA grants its oka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보급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1월 4,000명대까지 치솟았던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현재 6,700명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70% 가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 일상 복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의 여행이 빈번해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12세 이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사는 오는 9월엔 미 식품의약국 FDA에 2살에서 11살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의 한인 주류 상점에서 둔기를 든 괴한이 업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시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라며 아시아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동북부 볼티모어시의 한인 주류 상점. 영업을 마치려는 시각에 갑자기 괴한이 침입합니다. 왼손에 미리 둔기를 준비했던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주인 여성을 마구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나서 밖으로 몰아내려 했지만 힘이 딸렸고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자매로 밝혀진 이들은 결국 남성을 가게 밖으로 쫓아냈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로 50살 다릴 도일스를 체포해 가중폭행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2일 뉴욕 시내 중심가에서는 길을 걷던 아시아 여성 2명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됨에 따라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30대 안팎으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와 함께 둔기로 가격당해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전체 혐오 범죄 감소 추세와 반대로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혐오 범죄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집계에 기반한 겁니다. 실제 발생 건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국 상하원이 나서 준비 중인 관련법 정비에 따라 이 같은 증가 추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파를 집에서 키우는 팥테크가 유행을 할 정도로 요즘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3%가 올라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일 진열대 앞에 서자 살까 말까 망설임이 더 커집니다. 사과가 1년 전보다 50% 넘게 오르는 등 과일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팥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대파는 아직도 3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00원이면 450g짜리 파를 이렇게 8봉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봉지밖에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3% 올라 2017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0% 넘게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쌀과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등 밥상을 채우는 기본 식자재 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물가를 절실히 진짜 절감하죠. 조금씩 사서 이제 제때될 때 먹고. 요식업체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식자재 값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시까지뿐이 못 오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팥값도 오르지, 뭐 마늘값 오르지, 고춧가루값 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지. 기름값이 오르면서 1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데.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공식 소비자 물가의 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사던 식료품 등의 가격이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는데요. 다만 불가리스 사태로 영업 정지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데다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까지 남아있어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창업주로부터 남양유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인. 45년 만에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도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대표에 이어 회장까지 물러났지만 남양유업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통보가 내려져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고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사의 특허 용기 표절과 경쟁사 비방 댓글 지시 의혹도 불거져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론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희한테는 생명줄이죠. 국민들의 그런 소비를 먹고 저희가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고. 홍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지분 51%는 그대로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일단 분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쇄신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경영 없인 신뢰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 빼고 사내 이사는 모두 홍 회장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문경영에게 맡길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업계 선두였던 남양유업. 1호 갑질 기업, 비윤리적 회사란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고 기업 가치도 당시에 비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공수처가 자체적인 수사 절차와 권한 등에 관한 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 쪽에서 반발했던 쟁점들 그대로 밀어붙인 게 많았습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핵심 내용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공수처가 검찰 등에 넘긴 사건을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되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시비가 없는 사건 등은 검찰 등의 수사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기소 여부는 사건을 되가져와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어떤 경우에 공수처로 넘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공정성과 중대성, 공소시효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검찰 등의 특정 사건을 이첩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수사 대상이면 반드시 이첩받는 것은 물론 기존 수사는 중단하게 했습니다. 경찰 강제 수사 가운데 일부를 공수처가 관여하는 규정도 뒀습니다.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 구속영장 등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국민 권리와 의무, 다른 기관 직무에 영향을 미치게 한 건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영장 신청 대상을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까지 확장한 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재반박했습니다. 공수처법 조항을 근거로 제정했다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군에서 얼차려를 받던 병사가 발목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한쪽 다리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대 내에서 꾀병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처치를 안 해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왼쪽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복숭아뼈 근처에는 손가락 한 마디만큼 벌어진 상처도 보입니다. 지난해 8월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김모일병의 발입니다. 김일병은 지난해 11월 유격 훈련 도중 얼차려를 받다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300개까지 부여를 했는데 저는 한 80몇 회 하다가 쓰러졌고 쓰러지면서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된 것 같아요. 부상 직후 군의관은 김일병 발목 상태가 심각하다며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소견서를 부대에 냈지만 부대 밖 병원 수술은 받지 못하게 하고 통원 치료만 허용했습니다. 꾀병일 수도 있으니까 MRI를 봐야 된다 하면서 MRI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통원 치료 도중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늦가을 추위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시설에서 25시간 격리됐습니다. 김일병 아버지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거의 4개월을 이렇게 병원에만 입원해 있으니까 걱정이 무너지죠.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복장이 터지죠.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진료 지원이라든지 격리 문제 그리고 군병원 진료 과정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4월 27일부터 국방부 감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일병은 염증이 심해지고 상처가 벌어져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멕시코의 수도에서 고가철도가 무너져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차량이 고가 위를 달리고 있을 때 그 철도가 그대로 내려앉은 대형 사고였는데요.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남동부. 고가철도 한가운데가 무너져 도로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가철도 위를 달리던 지하철도 가운데가 뚝 끊어진 채 끊어진 철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높이 5m의 고가철도를 받치던 지지기둥이 위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순간 끊어지며 철도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23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Es que no pues tantas toneladas allá arriba, imagínese, para mover todo eso, es lo que queremos que a ver qué onda ahí. 멕시코 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에 이어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잇따라 희생자를 애도하며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Solidaridad a todos los familiares que perdieron a una persona y a todas las personas que tienen alguna persona en el hospital y vamos a estarlos atendiendo y todo el apoyo que se requiere.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현지 언론은 지난 2017년 멕시코시티에 강진이 일어난 이후 고가철도에 균열이 생겼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어젯밤 10시 42분에 경북 포항시 부근 동해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동남 동쪽으로 31km 떨어진 동해해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19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규모가 작고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편을 띄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크롱 정부가 주력하는 법안인데요.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도시는 리옹과 보르도, 낭트 등입니다. 파리 공항에서 이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앞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항공사는 지난해 5월 이미 이 구간에 비행편을 띄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보건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습니다. Mais enfin, sur le fond, on ne reviendra pas là-dessus. Le juge de paix de cette loi, ce sera son application sur le terrain. Ce sera le retour qu'on en aura dans quelques années.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통과된 이번 법안에는 다양한 환경보호 수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부터 임대가 금지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km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가 중단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환경단체들은 이 정도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법안 내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C'est une loi qui aurait pu être suffisante si elle avait été adoptée il y a 15 ans, quand l'urgence climatique était moins forte. Mais aujourd'hui, en 2020...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좌파를 끌어안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 목소리가 큰 상원에서는 어떨지 다음 달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인도의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 주변국들, 유혈 진압이 계속되는 미얀마나 또 방역 우수국으로 꼽혔던 태국까지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3일째 하루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인도에서는 병원마다 산소통을 찾는 환자들의 아우성이 이어집니다. 의료진이나 치료약도 부족하지만 당장 의료용 산소가 없다 보니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인도 주변국들의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정도였던 네팔은 하루 4, 5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매일 2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나 방글라데시, 또 지금 군부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는 사실상 검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우수국가라는 태국도 하루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어제 하루에만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มีการออกวัคซีนเซอร์ติฟิเคตเริ่มมีการเจรจาได้เจรจากับสถานทูตจากประเทศต่างๆถึงสิ้นปีก็ 100% ที่หนู 특히 이들 개발도상국에는 훨씬 감염이 잘 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0여 종이 넘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이 확산되는 개도국의 변이 바이러스를 계속 외면한다면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무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 WTO는 오늘부터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어느 나라든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 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일 아침 도로 상황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날에 오히려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나들이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고요.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가 아니라서 오늘 전반적인 고속도로 상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속도로 이동을 하신다면 날씨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주나 포항과 같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많고요.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강풍 구간 지나실 때는 20% 속도 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체는 거의 없지만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 용인 부근 차들이 좀 증가한 모습이고요. 오늘 강촌이나 가평 일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 양양선 모든 구간 수월합니다. 오늘 정체가 좀 일찍 시작되는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인데요. 경부선 양재나 서초 일대 도심 방향으로 밀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상황 괜찮고요. 쇼핑몰이 몰려있는 기흥 일대 정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이파인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었다면 마음이 무거웠을 텐데 다행히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푸른 하늘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지금 강원 산지를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 있고요. 또 울릉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구름이 점차 빠져나가면서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5도, 대구 15.1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4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 뉴스 초반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울산은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확진자가 70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감염자 수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주아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8일 교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와 누적 확진자가 40명을 넘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72명. 지난해 발생한 울산 전체 확진자보다 더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을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나 더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6주간 발생한 울산 지역 확진자 가운데 80명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64%가량인 51명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울산에서 처음으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후 감염이 연쇄적으로 번져나가자 이미 우세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추가 전파들이 좀 연결고리가 차단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있었던 그 결과로 방역당국은 최근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검체 채취팀을 꾸린 데 이어 변이 감염 검사량을 늘리고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확산세가 거센 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방역 성패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네,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이달 들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수급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접종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백신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앞다퉈 접종에 나서고 있고 대기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병원입니다. 보건의료인력과 경찰 등 우선 접종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700여 명가량 접종을 했습니다. 처음에 부작용 사례로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맞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2차 접종도 걱정 없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접종 초반 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약하고도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크게 줄었습니다. 노쇼의 경우 일반인들도 대기자 명단에 올리면 주사 맞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알려지자 대기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취소율도 뜸해졌습니다. 10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1개를 개봉하면 6시간 이내에 접종을 마쳐야 해 이른바 노쇼가 나올 것을 기다리며 병원마다 일반인 대기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도 대기자만 150여 명에 달합니다. 예비 명단에 올려놨는데 운 좋게 맞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 불균형으로 화이자 백신이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단 오는 8일까지만 1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일부 여유부는 오는 14일부터 요양병원 환자 등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분에 사용되고 이후 추가 배정되는 백신도 2차 접종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질병당국은 백신 확보 추이를 보며 1차 접종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네, 인도 교민들의 귀국이 시작됐죠. 이번 주에 1차 전세기가 들어왔고 이달 안에 전체적으로 1,500명가량의 교민들이 입국합니다. 그러나 생업으로 인해 인도 현지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병상 부족, 치료제 부족 문제 때문에 대단한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인도.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한국 교민 확진자는 올 들어 76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 교민 수를 넉 달 만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중 64명은 아직 완치되지 못했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10% 밑도는 위급한 상태임에도 꼬박 이틀 동안 병실을 찾지 못한 교민도 있었습니다. 수준 있는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그 병상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상황이다. 병원과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 암시장까지 다니며 의약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체 쪽에 약을 구합니다. 약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 같으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가까운 약을 주사를 놓고. 한국 대기업과 하청업체 공장이 밀집한 첸나이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귀국을 원하는 교민이 폭증했지만 항공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주재원 가족들부터 철수시키자는 분위기가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2대 다 그렇게 확답을 못 듣고 있고요. 교민사회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입국 교민들을 향한 비방 자제도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 의약품을 좀 도달할 수 있으면 확진 판정을 가진 교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이러스 특급 내지는 검은머리 외국인, 조국에 피해 입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정부는 교민들의 귀국 항공편 확보와 치료제 등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 인도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장교들을 격려하기 위한 훈시 차원이었다는데 애인들은 밖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 훈련시설인 육군 상무대를 찾아 200여 명의 신임 장교들 앞에서 격려 차원의 훈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외출 외박이 제한돼 미안하다는 말에 이어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남 총장은 여러분들이 못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당시 신임 장교들은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입소 뒤 2달 가까이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도 없었고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화가 많이 났었던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남 총장은 사과문을 내고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고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으로 보기엔 그 자체로 성인지 감수성이 뒤떨어지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에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군 인권센터는 또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재점검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소상공인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그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만 수법도 가지가지라 일단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김장훈 씨 부부. 한 달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년에 132만 원을 내면 SNS에 홍보도 해주고 매출도 높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예 늘지가 않았죠. 아예 늘지가 않았고 왜 이게 안 됐냐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뭐가 안 됐대요. 원래는 되는데 그날은 안 됐대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150여 명. 홍보를 제대로 안 해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해주겠다 하면서 점점 연락이 잘 안 되고 연락이 이제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지치게 만드는. 300만 원이 넘는 LED 간판을 할부로 사면 매달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다가 판매한 뒤엔 모른 척하는 사기도 기승입니다. LED 간판이 꼭 필요했었고 워낙 학원이 안 되니까요.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페이 계획을 못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소송을 하려고 해도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라 소송비가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피해 근절하라! 근절하라!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의 피해가 전화 판매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규정한 방문 판매법을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또 온라인 분쟁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사기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때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으면 일상 회복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죠. 실제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방역 당국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뭔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시험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단체 야외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방역을 완화한 경우에는 다시 환자가 증가하는 역설의 현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편입니다. 11월 이후에는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의 변화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환자 감소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명백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 절차 이후에 어떤 조치가 완화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의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국 내에서 여행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해외 여행 간에도 어떤 일정한 자유를 부여함을 방향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결정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세계 상황을 보고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같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라면 국외 여행을 한 다음에 일단 시설 격리 기준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고 또 백신 접종을 한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 면제
배제하는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가 도입하기로 한 물량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그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런 조치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는 백신 수급이 더 원활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차 접종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접종 연령을 제한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접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교차 접종의 효과에 대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저희가 접종을 진행했던 2,000개소의 조기 접종 위탁 의료 기관보다는 6배 정도의 기관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5, 6월 달에 접종되는 물량과 대상자 수를 감안을 하면은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될 6번째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와 시노백 등 중국 백신들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WHO 전문가들이 스푸트니크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최종 평가를 오는 7월쯤에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 관영통신이 현지 시간 3일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를 인용해 전문가가 확인한 임상시험 자료와 백신 생산시설의 필수 기준 부합 여부를 근거로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최종 평가를 오는 7월쯤에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리안젤라 시마오 WHO 사무부총장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이 이미 2주 동안 러시아에 머물며 스푸트니크 백신의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하고 있고 오는 10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생산 현장 5곳을 시찰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그중 2개 시설을 방문할 때는 유럽의약품청 전문가들도 동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푸트니크 백신은 지난해 10월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올해 3월 초부터는 유럽의약품청이 진행하는 사전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매년 6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를 올해도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뮌헨시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지 너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맥주 텐트 안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이 실행되기 힘들다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강행했다가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될 경우 200년이 넘는 축제 역사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조기에 축제 취소를 확정한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가정의 달 집에서 공연 전시 즐겨요.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의 비대면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는 통합 안내 누리집 집콕 문화생활 가정의 달 특별전이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날인 오늘부터 30일까지 해당 누리집을 통해 가족 어린이 관련 공연 영상,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100여 종을 주제별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집콕 문화생활 누리집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연간 9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코로나에도 학교 가고 싶어요. 올해 대면 수업이 재개됐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데요.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감염 위험에도 등교 수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 최근 초중고등학교 6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1%가 감염 위험이 있지만 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등교 수업에 대한 선호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습니다. 반면에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19.8%만이 좋다라고 답했습니다.
41.3%는 아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이후 공부가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초등학생은 24%에 그쳤지만 중고등학생은 37.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폐업 상가의 계약 해지권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어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서울시 7월부터 수도요금 인상.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9년 만에 인상합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동안 톤당 221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와 정수센터 시설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72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 7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경남 하동 군수와 하동군 의회 의장 그리고 50만 명 안팎의 하동 군민들이 이 공동 명의로 올린 건데요. 알고 보니 이 청원 군민 전체 뜻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가져다 쓴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의장, 50만 내외 하동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군민의 수건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0만 내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 국민들이 정서와 맞지 않는 윤군수와 박성건 의장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하동군은 50만 내외 국민이라는 표현은 의례적으로 써왔고 사면 청원에 동참하자는 하동 향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0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해서 삼성 간 유치를 좀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한 70% 정도가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윤상기 하동군수는 자신이 글을 작성해 향후의 동의를 구한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의회 공식 절차 없이 의장 직함으로 이름을 올린 박성권 의장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왜 동의 없으셨어요? 동의 없는데 이렇게 적절한 건가요?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 동참한 사람은 4천여 명. 하동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청원 게시물 철회와 명의 도용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기거하는 나눔의 집 시설 안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모시는 간이 추모 공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무허가 장사 시설이라며 당국에서 과태료와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민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입니다. 나눔의 집 뒤편에 마련된 추모공원에는 고 이용녀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9분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있기를 원한다는 일부 할머니들의 생전 유언에 따라 나눔의 집에서 유골함을 안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5년. 사실상 사설 봉안시설이었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하고 잘못된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은. 그러다 4년 전인 2017년 나눔의 집은 시설을 확장하면서 봉안시설이 있던 곳을 주차장 부지로 새 봉안시설은 인근에 중축했는데
이 일대가 또 상수원 보호구역인 겁니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서 이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관할 자치단체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10월까지 봉안시설을 옮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99년 그 수변구역 지정 당시에 수변구역으로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지 허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소망이었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역사를 위해서 할머니들이 거기 납골당에 계시고 추모관에 참여해서 모든 분들이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를 그렇게 해놓은 건데. 유족과 나눔의 집 측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과도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현재 90살 이상 고령의 피해자 4분이 머물고 있으며 이들 모두 나눔의 집에 안치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프로농구 삼성의 김진영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27경기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KBL에는 원래 이 음주 폭행 등에 대한 정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런 사례에 대한 대처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재훈 기자입니다. KBL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삼성 김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영은 지난달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으로 차량 2대를 파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분들과 농구 팬분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분들과 협회 관계자분들께 정말 사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주 넘게 사고 사실을 숨긴 김진영은 27경기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프로농구는 2014년 김민구, 2017년 김지환과 이듬해 박철호 등 선수들의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BL은 지난 2019년에야 음주운전을 폭력, 성폭력 등과 함께 금지 행위에 추가했을 뿐 구체적인 처벌 기준조차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야구는 윤창호법이 도입된 2018년 세부 징계 기준을 세우는 한편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의 징계도 신설했습니다. 같은 해 프로축구도 선수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다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KBL에서도 세부 기준 마련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었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과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법을 좀 보완을 해서 추후에 법을 제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구단에선 한 시즌 출전 정지 추가 징계를 내렸지만 연맹의 처벌 규정조차 없는 현실 속에서 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프로농구의 가치가 계속 훼손되면서 팬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올해 오스카에서 수상자가 아닌데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미나리에서 윤여정 씨와 찰떡 케미를 보여준 손자 역의 앨런 김인데요. 코미디 배우가 되겠다는 꿈으로 이미 차기작도 낙점을 했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양영은 기자가 동심을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앨런 킴이에요. 미나리에서 데뷔했어요. 영화 미나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미나리 잘 나왔으니까 할머니한테 피피 준 거 제일 기억나요. 할머니가 이렇게 야 이놈아 이렇게 많이 웃겼어요. 할머니, 피피는 무슨 맛이에요? 빵알루미. 지난 3월엔 수상소감 도중 왈칵 울음을 터뜨려 또 한 번 화제를 낳았는데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울었으니까 저도 울었어요. 앨런에겐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I think I saw 90 children for that role, and Alan's audition I wanted to watch on repeat because he's so funny, he's so cute. 아직 어린이지만 한편으론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를 담고 싶어하는 3년차 배우입니다. 액팅에서 진짜는 안 아픈데 아픈 연기 배우고 싶어요. 쏟아지는 러브콜 속에 차기작은 코미디 장르인 래키츠 키즈로 정했습니다.
모험을 떠나는 소년 역을 맡아 다음 달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코미디 액터 아니면 왜냐면 로맨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앨런 킴은 조만간 한국에 오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이파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곳곳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울릉도에는 약하게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오늘 공기도 대체로 깨끗할 텐데요. 하지만 오후에는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충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5도, 대구 15.1도, 광주 11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늦게까지 열린 가운데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등 도덕성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만 우선 채택됐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15% 정도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입국자 격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은 오늘 새벽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백신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까지는 성인의 70%가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받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시 한인 주류 상점에 침입해 둔기로 여성 업주들을 공격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전체 혐오 범죄는 감소한 반면에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은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하는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대에 섰는데 각종 의혹들에 대해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문 표절, 가족을 동반한 해외 출장,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 논란, 도덕적으로 당당한 경우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임혜수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됐습니다. 가족 동반 출장,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질타와 함께 시작부터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정권 말기에 이 레임드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 격이 될 겁니다. 임 후보자는 출장에 함께 간 딸들 비용은 자비 처리했다며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적인 업무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을 올려 남편 실적을 도운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적을 부풀려갔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원생이 참여한 논문을 제외하면은 배우자가 부교수로 진급할 수 없었다. 남편 피에르 큐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논문 내조라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민심에 위배되는 관사 재테크가 문제된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특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이 요즘 정말 부동산 문제로 허탈해하는데 이익을 실현하셨어요. 4년 만에 2억 2천. 국민들께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 송구스럽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영국산 도자기 밀수 의혹에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향후에 관세청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우선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는 정의당이 꼽는 부적격자, 이른바 데스노트에도 올라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확진 사례들을 표본 분석한 결과 약 15% 가까이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이 비율이 높다는 거 상당히 안 좋은 건데요. 방역당국은 입국자 격리와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면서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민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주목하는 주요 변이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인데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의 90%는 영국발입니다.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는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영국보다 뛰어나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변이는 주요 변이에선 제외돼 있지만 확산세가 빨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한 주 새 97명 늘어 누적 632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일부를 표본 분석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주 14.8%에 달하는 등 점차 높아져 최근 2주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표면의 돌기 단백질 부위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세포 안으로 더 쉽게 침투합니다.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50% 이상 강해집니다. 백신 효과를 떨어뜨려 집단 면역을 어렵게 하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70%, 60%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 효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백신을 재설계해서 빠르게 대응할 것이 필요하고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선제 검사를 늘리는 등 접촉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일상 접촉자도 10살 이후에까지 증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PCR로 음성을 확인하는 체계. 또 남아공 등 고위험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한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은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541명, 다시 500명대로 조금 늘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또 주말에는 어버이날이어서 가족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가족이나 지인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총 219건이고요.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3,6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 연초에 비해서 이렇게 4월로 넘어오면서 가족 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자 수가 계속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 설 연휴 귀성이나 4월 봄맞이 여행 등 이동이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증가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 추세 속에서 이번 달에는 또 가족 모임이 많아질 테니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 행동 수칙을 만들어서 잘 지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족 간에 꼭 필요한 모임을 할 경우에는 동거 가족 범위 내에서 직계 8인까지만 인원을 한정해달라고 권고했고요. 또 실내보다는 밀집도가 낮고 또 짧은 시간대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야외를 특히 한산한 시간대와 장소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백신은 내일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일정은 이달 말부터로 예상이 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내일부터 70세에서 74세, 그리고 만성호흡기 질환자들이 이곳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질병청 콜센터 1339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예약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백신 수급 계획에 맞춘 겁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량은 33만 2천 회분입니다. 추가 물량은 오는 14일부터 들어온다는 것만 알려졌는데 이후에 2차 접종을 하면서 60대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1차 접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1차 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5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80%가 넘는 높은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1회 백신 접종으로도
높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음을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최대한 많이 1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은 이달 말까지 2차 접종에 집중됩니다. 오늘 들어온 43만 6천 회분을 시작으로 456만 4천 회분이 매주 차례로 들어오면 다음 달에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의 1차 접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월 말까지는 1차 접종에 이제 보다 주력을 했다면은 3주차가 되는 5월 셋째 주까지는 2차 접종이 보다 많아지고 다음 달까지 들어오는 1,420만 회분으로 약 977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는 게 방역 당국의 목표. 결국 제때 적정한 물량이 들어오는 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미국은 이제 백신 접종 대상이 어린 청소년들로도 확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 백신 사용 승인이 나는 대로 접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는 미국 성인의 70%가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은 1억 4,530만 명. 성인 가운데 56.3%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접종 등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은 40%로 파악됩니다. 미국 내에선 현재 16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 미 보건당국은 식품의약국 FDA 승인이 나는 대로 백신 접종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12세에서 15세까지의 임상시험을 완료한 화이자 백신에 한해 접종을 승인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면서 사용 승인이 나면 즉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want American parents to know that if that announcement comes, we are ready to move immediately move to make about 20,000 pharmacy sites across the country ready to vaccinate those adolescents as soon as the FDA grants its oka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최소한 1회 이상 백신을 맞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백신 보급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1월 4천 명대까지 치솟았던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현재 6,700명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망자가 많이 나왔던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70% 가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해 일상 복귀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의 여행이 빈번해지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12세 이상 청소년의 백신 접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사는 오는 9월엔 미 식품의약국 FDA에 2살에서 11살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미국의 한인 주류 상점에서 둔기를 든 괴한이 업주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시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라며 아시아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아시아계 대상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동북부 볼티모어시의 한인 주류 상점. 영업을 마치려는 시각에 갑자기 괴한이 침입합니다. 왼손에 미리 둔기를 준비했던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주인 여성을 마구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나서 밖으로 몰아내려 했지만 힘이 딸렸고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자매로 밝혀진 이들은 결국 남성을 가게 밖으로 쫓아냈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이번 사건 용의자로 50살 다릴 도일스를 체포해 가중폭행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2일 뉴욕 시내 중심가에서는 길을 걷던 아시아 여성 2명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촬영됨에 따라 경찰이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30대 안팎으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와 함께 둔기로 가격당해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She saw us and she said, "Took off your mask," and like it was just shocking. Like suddenly, I just feel my head got hit by something. 미국에서는 지난해 전체 혐오 범죄 감소 추세와 반대로 아시아계를 향한 공격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난 혐오 범죄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집계에 기반한 겁니다. 실제 발생 건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국 상하원이 나서 준비 중인 관련법 정비에 따라 이 같은 증가 추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젯밤 9시 46분쯤 부산시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아래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당시 차량과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간판 추락 공사장 가림막 붕괴 우려 신고가 잇따라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를 집에서 키우는 팥테크가 유행을 할 정도로 요즘 밥상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3%가 올라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일 진열대 앞에 서자 살까 말까 망설임이 더 커집니다. 사과가 1년 전보다 50% 넘게 오르는 등 과일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팥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대파는 아직도 3배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000원이면 450g짜리 파를 이렇게 8봉지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3봉지밖에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3% 올라 2017년 8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10% 넘게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쌀과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등 밥상을 채우는 기본 식자재 값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물가를 절실히 진짜 절감하죠. 조금씩 사서 이제 제때될 때 먹고. 요식업체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식자재 값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시까지뿐이 못 오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팥값도 오르지, 뭐 마늘값 오르지, 고춧가루값 오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지. 기름값이 오르면서 1원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이 있지요. 좀 경기도 안 좋고 여기는 그래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거죠.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공식 소비자 물가의 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사던 식료품 등의 가격이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도 없을 거라고 약속했는데요. 다만 불가리스 사태로 영업 정지와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데다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까지 남아있어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창업주로부터 남양유업을 물려받은 2세 경영인. 45년 만에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도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대표에 이어 회장까지 물러났지만 남양유업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통보가 내려져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고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사의 특허 용기 표절과 경쟁사 비방 댓글 지시 의혹도 불거져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론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희한테는 생명줄이죠. 국민들의 그런 소비를 먹고 저희가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고. 홍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지분 51%는 그대로입니다. 소유와 경영을 일단 분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쇄신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명한 경영 없인 신뢰 회복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 빼고 사내이사는 모두 홍 회장님 가족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문 경영에게 맡길 것인지 모든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 업계 선두였던 남양유업. 1호 갑질 기업, 비윤리적 회사란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고 기업 가치도 당시에 비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군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된 병사가 있는데 수술을 제때 못 받아서 상태가 대단히 악화됐고 그로 인해 국방부가 사과하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소속 부대에서 당초 꾀병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멀쩡했던 장병이 지금 다리를 못 쓰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왼쪽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복숭아뼈 근처에는 손가락 한 마디만큼 벌어진 상처도 보입니다. 지난해 8월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김모일병의 발입니다. 김일병은 지난해 11월 유격 훈련 도중 얼차려를 받다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300개까지 부여를 했는데 저는 한 80 몇 회 하다가 쓰러졌고 쓰러지면서 이제 인대가 파열이 된 것 같아요. 부상 직후 군의관은 김일병 발목 상태가 심각하다며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써줬습니다. 소견서를 부대에 냈지만 부대 밖 병원 수술은 받지 못하게 하고 통원 치료만 허용했습니다. 꾀병일 수도 있으니까 MRI를 봐야 된다 하면서 MRI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통원 치료 도중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늦가을 추위에도 난방이 되지 않는 시설에서 25시간 격리됐습니다. 김일병 아버지는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거의 4개월을 이렇게 병원에만 입원해 있으니까 걱정이 부러지죠.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일 복장이 터지죠.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진료 지원이라든지 격리 문제 그리고 군병원 진료 과정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4월 27일부터 국방부 감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일병은 염증이 심해지고 상처가 벌어져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전철 차량이 지나가고 있던 고가철도가 그대로 무너지면서 대형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100명 넘게 숨지거나 다쳤고 실종자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남동부. 고가철도 한가운데가 무너져 도로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가철도 위를 달리던 지하철도 가운데가 뚝 끊어진 채 끊어진 철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높이 5m의 고가철도를 받치던 지지기둥이 위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순간 끊어지며 철도가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어린이를 포함한 승객 23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Es que no pues tantas toneladas allá arriba, imagínese, para mover todo eso, es lo que queremos que a ver qué onda ahí. 멕시코 당국은 크레인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일부 현지 언론은 지난 2017년 멕시코시티 강진 이후 고가철도에 균열이 생겼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거듭 약속했고 사고가 난 메트로 12호선 건설 당시 멕시코시티 시장이었던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Y tercero, ponerme a disposición de las autoridades en todo lo que sea necesario para esclarecer y para que determinen las responsabilidades a que haya lugar. Aquí estoy a la orden como siempre.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겠다며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어젯밤 10시 42분에 경북 포항시 부근 동해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동남동쪽으로 31km 떨어진 동해해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19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규모가 작고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인도에서 어제 1차로 우리 교민들이 귀국을 했는데요. 차마 생업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남아있는 교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지금 치료제, 병상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서 이분들 안전이 제일 걱정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인도.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한국 교민 확진자는 올 들어 76명으로 지난해 전체 확진 교민 수를 넉 달 만에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중 64명은 아직 완치되지 못했는데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10% 밑도는 위급한 상태임에도 꼬박 이틀 동안 병실을 찾지 못한 교민도 있었습니다. 수준 있는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그 병상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상황이다. 병원과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 암시장까지 다니며 의약품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단체 쪽에 약을 구합니다. 약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 같으면 상상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가까운 약을 주사를 놓고. 한국 대기업과 하청업체 공장이 밀집한 첸나이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귀국을 원하는 교민이 폭증했지만 항공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주재원 가족들부터 철수시키자는 분위기가 이제 강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2대 다 그렇게 확답을 못 듣고 있고요. 교민사회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입국 교민들을 향한 비방 자제도 부탁했습니다. 한국에서 의약품을 좀 조달할 수 있으면 확진 판정을 가진 교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바이러스 특급 내지는 검은머리 외국인, 조국에 피해 입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정부는 교민들의 귀국 항공편 확보와 치료제 등 의료용품 지원을 위해 인도 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프랑스에서 기차로 2시간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편을 띄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크롱 정부가 주력하는 법안인데요.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도시는 리옹과 보르도, 낭트 등입니다. 파리 공항에서 이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앞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항공사는 지난해 5월 이미 이 구간에 비행편을 띄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기후와 보건 법안을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채택했습니다. Mais enfin, sur le fond, on ne reviendra pas là-dessus. Le juge de paix de cette loi, ce sera son application sur le terrain. Ce sera le retour qu'on en aura dans quelques années. 1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통과된 이번 법안에는 다양한 환경보호 수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부터 임대가 금지되고 공립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km당 123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형 자동차 판매가 중단되고 디젤 자동차에 제공하던 세금 혜택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환경단체들은 이 정도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법안 내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C'est une loi qui aurait pu être suffisante si elle avait été adoptée il y a 15 ans, quand l'urgence climatique était moins forte. Mais aujourd'hui, en 2020.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통해 좌파를 끌어안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 목소리가 큰 상원에서는 어떨지 다음 달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장교들을 격려하기 위한 훈시 차원이었다는데 애인들은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 훈련시설인 육군 상무대를 찾아 200여 명의 신임 장교들 앞에서 격려 차원의 훈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외출 외박이 제한돼 미안하다는 말에 이어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남 총장은 여러분들이 못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당시 신임 장교들은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입소 뒤 2달 가까이 외출과 외박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맥락도 없었고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와가지고 화가 많이 났었던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남 총장은 사과문을 내고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고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농담으로 보기엔 그 자체로 성인지 감수성이 뒤떨어지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군에서 어떤 성인지 감수성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군인권센터는 또 장성급 지휘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재점검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이파인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긴 하겠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도 곳곳에서 강하게 불 텐데요.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는 대체로 깨끗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에는 옅은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충북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0.8도, 대구 15.4도로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부산 23도, 강릉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과 권한 등을 규정한 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활동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공수처가 수사할 1호 사건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간부 등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특히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핵심 취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각종 비위 혐의 사건 가운데 40% 이상은 검사 관련 사건입니다. 현재 공수처 사건 가운데 외부로 공개된 경우는 이규원 검사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에 넘김에 따라 해당 사건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른 기관이 넘긴 사건이 아닌 공수처 자체 수사 착수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첫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난관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채용한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3명과 20명, 둘 다 정원보다 10명 적습니다. 한도인 12명까지 뽑겠다던 검찰 출신 검사도 4명 채용에 그쳤습니다. 수사 사무 기반인 자체 전산망조차 완비되지 않아 일일이 종이 서류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특이하게도 경남 하동군수와 군의회 의장 또 주민들 명의로 올라와서 상당히 이목을 끈 일이 있었습니다. 군청과 의회가 주도하고 하동군민 50만 명 정도가 동참한 것처럼 청원글에 적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군민들의 동의를 얻고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외교안보와 백신 확보를 위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석방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의장, 50만 내외 하동군민 일동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군수와 군의장 등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인 글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마치 하동군민의 수관처럼 표현했다며 명의 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0만 내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 국민들이 정서와 맞지 않는 윤 군수와 박성건 의장의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하동군은 50만 내외 국민이라는 표현은 의례적으로 써왔고 사면 청원에 동참하자는 하동 향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20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대비해서 삼성간 유치를 좀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의 한 70% 정도가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윤상기 하동 군수는 자신이 글을 작성해 향후의 동의를 구한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의회 공식 절차 없이 의장 직함으로 이름을 올린 박성권 의장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동의 없으셨어요? 동의 없는데 이게 적절한 건가요?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 동참한 사람은 4천여 명. 하동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청원 게시물 철회와 명의 도용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올해 오스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은 한 어린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미나리 윤여정 씨의 손자 역 앨런 김인데요. 이미 세계적인 무대를 서고 쏟아지는 러브콜에 차기작까지 낙점했지만 인터뷰 들어보시면 동심 그 자체입니다. 양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앨런 킴이에요. 미나리에서 데뷔했어요. 영화 미나리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미나리 잘 나왔으니까 할머니한테 피피 준 거 제일 기억나요. 할머니가 이렇게 야 이놈아 이렇게 많이 웃겼어요. 할머니, 피피는 무슨 맛이에요? 빵알로미. 지난 3월엔 수상소감 도중 왈칵 울음을 터뜨려 또 한 번 화제를 낳았는데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울었으니까 저도 울었어요. 앨런에겐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I think I saw 90 children for that role, and Alan's audition I wanted to watch on repeat because he's so funny, he's so cute. 아직 어린이지만 한편으론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를 담고 싶어하는 3년차 배우입니다. 액팅에서 진짜는 안 아픈데 아픈 연기 배우고 싶어요. 쏟아지는 러브콜 속에 차기작은 코미디 장르인 레키츠 키즈로 정했습니다. 모험을 떠나는 소년 역을 맡아 다음 달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코미디 액터 아니면 왜냐면 로맨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앨런 킴은 조만간 한국에 오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어떻게든 이 난관을 극복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김장훈 씨 부부. 한 달 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년에 132만 원을 내면 SNS에 홍보도 해주고 매출도 높여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아예 늘지가 않았죠. 아예 늘지가 않았고 왜 이게 안 됐냐라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뭐가 안 됐대요. 원래는 되는데 그날은 안 됐대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150여 명. 홍보를 제대로 안 해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해주겠다 하면서 점점 연락이 잘 안 되고 연락이 이제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지치게 만드는. 300만 원이 넘는 LED 간판을 할부로 사면 매달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했다가 판매한 뒤엔 모른 척하는 사기도 기승입니다. LED 간판이 꼭 필요했었고 워낙 학원이 안 되니까요.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페이 계획을 못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어요. 소송을 하려고 해도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 정도라 소송비가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우리는 사기 피해 근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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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들은 대부분의 피해가 전화 판매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규정한 방문 판매법을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또 온라인 분쟁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구축해 사기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달 들어 강원도 평창에 이어 강릉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밭이나 공사장 등 농가나 산업 현장 어디든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근로자들. 올해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 1,700명에 400명 추가 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국인들처럼 방역과 건강관리가 가능합니다. 농가에 배정하고 나서도 저희는 시군이나 농가를 통해서 수시 열체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이다 보니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 이들은 일감을 찾아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평창과 강릉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집단으로 나누어 공동생활을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젊은 층의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한 게 농촌인데 농촌에 젊은 층이 없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국인이 필요로 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농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용이하니까. 언어 장벽도 무시 못할 방역의 걸림돌입니다. 의료 정보나 방역 대책에 대해 제대로 안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현재 방역 상황이나 또한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자료들도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보잉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B777 화물기 개조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의 국영 IAI사가 첫 해외 생산 기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의존해왔던 국내 항공 정비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대한항공이 흑자를 기록한 비결은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 운송에 집중한 것. 아시아나도 지난해 2대에 이어 올해도 여객기 2대를 화물기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항공 화물 증가세에 따라 화물기 개조 전문 기업인 이스라엘 IAI사가 인천공항을 첫 해외 생산지로 정했습니다. Only expectation is the hangars will be built at the right and in the high quality. 2024년 초도기를 시작으로 해마다 6대씩 2040년까지 예상 수출액은 약 1조 원. 국내 합작회사는 기술 이전과 함께 기능공 등 2,100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개조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부품을 경남, 사천 등 국내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직접 제조 가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관한 엄청난 엔지니어링 기술이 축적이 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통합 정비가 가능한 항공 MRO 단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유치로 인해서 국내 항공 산업도 발전시키고 MRO 산업은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올 상반기에 유명 항공 정비 회사를 2개 더 유치해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항공 수요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어린이날 아침 고속도로 상황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아무래도 평일 사이에 껴있는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오늘 고속도로의 나들이 차량은 평소 주말보다 적은 수준 예상됩니다. 놀러 가시더라도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고요. 안전도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고인데요. 중앙선 부산 방향으로 단양 부근이고요.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지금은 도로 위에 적재물이 쏟아져 있습니다. 아직은 강풍 구간 많기 때문에 산간이나 해안 지역 지날 땐 20% 속도 줄이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휴일답게 강원도와 이어지는 고속도로 위주로
정체가 일찍 시작됐는데요.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밀리고요. 무엇보다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 용인 부근의 정체가 순식간에 증가하면서 양지터널까지 답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가 적용이 되면서 영동선은 신갈에서 호법 사이, 그리고 경부선은 한남에서 신탄진까지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남사 부근 차들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체 없습니다. 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오늘만큼은 어린이들이 새처럼 자유롭고 푸른 벌판을 맘껏 뛰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위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바깥 생활이 어려운 이른바 집콕 시대가 길어지면서 그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원격 수업은 일반 수업과 달리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넓고 환한 방이 있고 최신 기기를 갖춘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화면으로 수업을 받고 개인 컴퓨터가 없거나 부족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학교마다, 교사마다 제공하는 수업의 질과 열의가 다르다 보니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 평균 3배 이상 높아지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격차 문제는 비단 우려가 아닙니다.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수학 성취도의 경우 중학교는 75.9%, 고등학교는 66.1%에서 중위권이 감소하는 학력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가정이 겪는 가장 큰 현실의 문제는 돌봄 공백입니다. 한 기업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일하는 엄마 아빠의 63%가 돌봄 공백을 호소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아이 혼자 지내며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유해한 정보 또는 심지어 음란물을 접할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질수록 도움의 손길이 더 절실한 곳은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입니다. 초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위의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집콕 시대는 어찌 보면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웃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관심만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 이파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을 텐데요. 그래도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다소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또 곳곳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 지역, 또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 지역과 울릉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오후에는 옅은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충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8도, 대구 15.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대구 23도, 대전과 전주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오늘은 특히 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수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